정부가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2조 1천억 원을 더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6월까지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여파에 매수세가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이마트가 호텔 사업에 1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운영자금 수혈이란 설명인데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용진 부회장의 장남 정해찬 씨를 위한 승계 밑작업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방건설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단 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단지 공급 과정에서 일부 계약자에게만 무상 옵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 1천억 원을 합쳐 모두 9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이고 4인 이상 가구엔 100만 원을 줍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금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인 집을 보유한 경우 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대2로 예외적으로 서울은 7대3을 적용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며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대신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기재부가 여야 의견과는 다르게 전 국민 지급엔 반대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 브리핑에서 정부가 정한 소득가액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과 효율성, 형평성, 재정 여력 등을 모두 종합해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설정했던 70%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당초 원안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까지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수세는 위축된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5% 하락하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강남 4구 아파트값이 0.2% 떨어지며 작년 1월 말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강남발 집값 하락세는 마용성을 거쳐 노도강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 주 0.09%를 기록하며 5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함에 따라 집값 안정을 기조로 한 정부 정책은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여당이 절반을 넘는 의석 확보로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주게 되며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의 과세 강화 정책은 물론 3기 신도시 건설과 분양가 상한제 등의 기존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집값이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총선 후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 매물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마트가 호텔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며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됩니다. 이마트는 코로나19로 인해 호텔 사업이 위기에 빠져 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데 또 한편에선 정용진 부회장이 아들인 정해찬 씨를 앞세운
본격적 3세 경영에 밑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코넬대 호텔 경영학을 졸업한 정해찬 씨는 지난 2018년 조선호텔에서 인턴 과정을 밟아 당시에도 승계 얘기가 흘러나온 바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이마트가 적자인데다 호텔 사업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정 부회장이 가업 승계를 위해 무리한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이마트가 지난달 신세계 조선호텔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998억 7,700만 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호텔 운영과 신규 호텔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신세계 조선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IMF니, 메르스니, 신종플루니, 모든 사스니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역대급의 최악의 상황?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인데도 실적이 좋지 않은 신세계 조선호텔에 거금을 투자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프라인 할인점을 기반으로 하는 이마트는 온라인으로의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지난해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이후 4분기에도 1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신세계의 첫 독자 브랜드 호텔인 레스케이프 역시 지난 2018년 76억 원의 적자에 이어 지난해에는 1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폭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세계 내부에서는 코로나19는 표면상 이유일 뿐 실질적으로는 정용진 부회장이 배우 고현정과 사이에서 낳은 장남 정해찬 씨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이어 신세계 3세를 불리는 정해찬 씨는 코넬대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2018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인턴 과정을 밟아 당시에도 승계 얘기가 흘러나온 바 있습니다. 신세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그 정용진 부회장의 전처 고현정 씨 사이에 산 아들이 호텔 교육을 받고 있고 호텔 사업을 물려받을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직원들이 최근에 그 1,000억 원을 투자한 부분이 그거에 연관선상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배적입니다. 이마트는 3세 경영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네네. 호텔에서 이제 코로나19 같은 것들로 인해서 좀 어려우니까 이제 운영 자금 좀 확보하고 그런 차원인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신세계 조선호텔은 모회사인 이마트의 지원을 얻고 올 하반기부터 5개 호텔을 순차적으로 개장하며 공격적인 호텔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들어설 검단 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힐 입주 예정자들과 대방건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이 정당 계약자에게만 일부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인천 서구청이 최근 대방건설을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인천 서구청이 대방건설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일산 동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공급한 검단 2차 노블랜드 에듀포레일 단지에서 일부 계약자에게만 무상 옵션 혜택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초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청에 신고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아일랜드형 고급 주방 후드 등 일부 옵션들을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정당 계약자에게만 이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인천 서구청은 대방건설이 승인받은 내용대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고문 내용에는 이제 돈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정당 계약자들한테 돈을 안 받는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저희 쪽에서. 약간 오해가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분양 형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고발하기 전까지는 이제 정당 계약자하고 동일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취지로 계속 행정지도를 했었죠. 일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 말 대방건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한편 뒤늦게 미분양 세대를 계약한 선착순 계약자들은 같은 입주 예정자인데 왜 차등을 두냐며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방건설은 민원이 계속되자 시스템 에어컨에 한해서만 무상 제공키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선착순 계약자들도 50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받게 돼서 이득이고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해지를 해주려고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무상 옵션 등 정당 계약자와 선착순 계약자 간 차별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앞서 대방건설의 무상 옵션 관련 리포트 함께 보셨는데요. 이 대방건설이 일부 계약자들에게만 무상으로 옵션을 제공해서 인천서구청이 형사 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단지에서는 가족회사로 추정되는 특정 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해 잡음이 일고 있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팀의 설석용, 지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기자가 먼저 얘기해 볼 텐데 무상 옵션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예, 그 대방건설이 공급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부만 무상 옵션을 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대당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인천 검단 신도시에 들어서는 인천 검단 2차 노블랜드 에듀 포레힐 단지 얘기입니다. 예. 총 1,417세대 대단지인데요. 대방건설은 지난해 12월 28일 미분양 세대에 대해서 선착순 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견본주택에 5,000명 이상이 인파가 몰리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청약에 성공한 정당 계약자들과 뒤늦게 분양에 미분양 세대를 계약한 선착순 계약자들과의 계약 내용이 달라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예. 대방건설은 정당 계약자들에 한해서만 시스템 에어컨과 현관 파우더 중문 등 다수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당연히 선착순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는 거고요. 왜 같은 입주자들인데 차별을 하냐면서 대방건설이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500만 원 정도의 옵션을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정당 계약자들에게만 주고 이후에 미분양 계약자들한테는 안 준 거죠. 그렇죠. 유상으로 받고. 유상으로 500만 원을 받으면서 옵션을 지급을 하는 건데 예. 통상적으로 보면 계약이 안 돼서 미분양으로 온 사람들한테 제공하지 않나요, 보통은?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미분양이 됐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좀 적었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줘서라도 분양을 마무리 짓는 게 보통인데요. 맞아요. 이번 사례는 앞뒤가 조금 바뀐 모습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방건설 얘기를 들어보면요. 최초 아파트 단지 입주자 모집 홍보물에 네. 모든 옵션들이 유상으로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분양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정당 계약자에게만 한시적으로 무상으로 옵션을 제공하겠다고 공고문을 별도로 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예, 이게 상황이 좀 다른 거네요. 정당 계약자들이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500만 원 상당의 옵션을 무상 제공하겠다라고 예. 한시적으로 공고를 낸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관할구청 승인 내용입니다. 주택법 54조 1항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하는 경우에 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관할구청에 승인받아야 하는 거고요. 네. 건설사는 그 내용대로 분양을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당초 대방건설이 관할구청인 인천 서구청의 승인을 받은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아까 대방건설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옵션이 유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방건설은 최초 승인된 공고문 내용처럼 유상으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정당 계약자만 무상으로 옵션을 제공하고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네. 대방건설 입장에서는 사실 입주자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다가 안 받는다고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유상으로 주겠다라고 공고를 내고 일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려워서 무상으로 해준 것이었는데 나머지 입주자들에게 형평성 논란이 되다 보니까 억울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입주자들의 반발은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청이 형사고발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예, 인천 서구청은 지난 1월입니다. 일산 동부경찰서의 주택법 위반으로 그 대방건설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는 인천 검단 신도시에 있는데요. 그 본사가 일산에 있어서 이제 형사 고발을 일산 동부서에 하게 된 겁니다. 예. 대방건설은 지난 2월 말에 경찰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요. 네네. 일산 동부서는 지난달 25일에 이 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예. 인천 서구청 담당 부서는 형사 고발을 하기 전까지 대방건설에게 선착순 계약자들도 정당 계약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라라고 행정 지도를 실시하곤 했었는데요. 예. 대방건설이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해서 형사 고발까지 간 겁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앞으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하는 방침을 세웠거든요. 예. 대방건설과 입주 예정자들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앞으로 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이 검찰 관련해서 소식들 들어오는 대로 설 기자가
조금 더 취재를 보강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혜진 기자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건설이 입주민들과 지금 갈등을 겪는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입주 전부터 갈등을 빚어서 경찰 출동하고 소동 벌인 사례도 있는데 다른 단지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지난달 일산 DMCT 스카이브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단지 관리단을 꾸리기 위해 입주민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사전 점검 기간에 단지를 방문한 입주 예정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곤 하는데요. 일산 DMCT 입회역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다른 단지들처럼 지하 2층에서 동의서를 받다가 바깥으로 쫓겨났다며 대방건설 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용역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입주민들과 언쟁을 벌이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때 상황이 심각해지기도 했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대방건설에서 고용한 이들이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제가 현장을 찾았을 때도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집회 신고를 한 뒤에 단지 앞 도로에서 동의서를 받고 있었고 또 한때 용역업체 직원들과 언쟁이 오가면서 또다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경찰에 신고한 건 용역업체 측이었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이 자신의 사진을 찍어서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현장에 있어 봤는데요. 대방건설 측으로 보이는 사람들 또한 계속해서 사진과 영상을 찍어 갔었고요. 관리자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승용차 안에서 계속해서 입주 예정자들을 살피는 등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문의해 보니까 이들은 모두 이제 대덕하우징 시스템 직원들이었는데요. 대덕하우징은 대방건설의 협력사로 주로 도급 계약 형태로 아파트나 건물의 관리를 맡습니다. 다만 일산 DMCT의 경우 아직 관리업체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현장에 나타나 교통 정리를 하는 등 이런 일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대덕하우징 시스템이 지금 입대위가 결성되기도 전부터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살펴보니까 거의 모든 대방단지는 이 업체가 관리업체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방건설과는 어떤 관계인 겁니까? 네. 취재 결과 이들은 대방건설과 가족회사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등록된 42년생 구상교 씨와 70년생 구현우 씨의 이름이 구교훈, 구찬우 등 대방건설 오너 일가의 이름과 유사해서 가족회사라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대방건설이 지은 단지의 한 입주민은 대덕하우징 내부자에게서 들었다면서 구상교 씨는 구찬우 대방건설의 큰아버지고 구현우 씨는 구찬우 씨의 형이라고 했습니다. 내부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이 대표이사로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대덕하우징의 대부분을 결정하고 관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대덕하우징 시스템이 입주민들로부터 꾸준히 불만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도급 계약을 따낼 수 있는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내부자에 의하면 지금 특수관계로 이제 볼 수 있다. 가족회사의 관계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래서 그런지 대덕하우징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덕하우징을 교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도 지금 계속 곳곳에서 바꾸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 송산 그린시티 대방 노블랜드 단지들이 관리업체 변경에 나섰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2일에는 3차 단지가 대덕하우징 시스템과의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이 단지는 8월에 입주한 단지로 오는 8월까지 대덕하우징 시스템과 계약이 된 상태였는데 하지만 이제 입주자들이 대덕하우징 측의 관리비가 비싸다고 판단해서 예정보다 빨리 관리업체 교체에 나섰습니다. 1차 단지는 이미 도급 계약이 끝난 뒤에 관리업체를 교체한 상태인데요. 3차와 같은 시기에 입주한 2차도 새로운 관리업체는 이미 뽑아둔 상황이고요. 5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관리를 시작합니다. 또 경기도 시흥도 있는데요. 백오친도시 대방 노블랜드 단지도 교체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에 입주한 단지인데 최근에 이제 입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80% 이상이 찬성해서 이제 용역업체 교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벌써 몇 단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많은 단지들이 교체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덕하우징은 입주자들이 아니라 시행사랑 관리업체 간의 계약으로 들어온 단지다 보니까 입주자들이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건데요. 입대위 구성 후에도 도급 계약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교체에 나선 이들은 이제 대부분 대방건설의 관리비가 비싸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송산 대방 3차 입대위 관계자는 새 업체로 바꾼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체적인 관리비 비교는 힘들긴 하지만 네네. 이제 그래도 추정하기에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더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이 단지가 900여 가구 규모다 보니까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이 이제 도급 업체인 대덕하우징 측이 더 가져갔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앞서서 관리업체 교체에 성공한 송산 대방 1차 같은 경우는 비슷한 규모의 주변 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의 비교표에 따르면 대덕하우징이 관리할 당시에 대방 1차 공용관리비가 다른 단지보다 3만 원에서 4만 원가량 더 비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들 오늘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부동산팀의 설석용,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도 어렵고 신청돼도 보증 수수료를 떼 소상공인을 2번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긴급 자금이 이달 말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요. 윤다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일찍 대출 신청을 했지만 자금이 떨어져서 어려울 거란 통보를 받거나 승인 나서 방문했더니 자금이 떨어졌다며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금 지원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15에서 30%가량 하락하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또 대출을 받게 된 소상공인들은 적지 않은 보증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보증 수수료는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보증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대출금의 0.8% 수준입니다. 문제는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보증 수수료가 더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면 5년치의 수수료일 때 대출금 3천만 원이라면 보증료는 85만 원 정도 납부해야 합니다. 한 소상공인은 대출은 말만 많고 자금 나와도 수수료 뗀다며 말만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총 12조 원을 빌려주는 긴급대출 자금이 이달 말부터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0만 원 대출은 배정된 자금 2조 7천억 원 중 1조 7천억 원이 대출되거나 보증서가 발급된 상태입니다. 대출 재원이 소진되자 중기벤처기업부는 정부의 2차 추경에 맞춰 2차 예산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의 경우 상당 부분 처음에 나왔던 방안들보다 상당 부분 확대된 건 사실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너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기획재정부에서 방안들이 나왔는데요. 실제적으로 중기부에서 직접 대출 관련 2차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이 금액적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가 추경안 편성 등을 통해서 하루빨리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서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증권사는 특정 기업과 관련한 이슈를 분석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등을 제시하는 종목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투자 판단이 포함되는 보고서 내용 중 투자 의견 제시에 있어서 증권사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6월 건전한 리서치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투자 의견 매도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당국 발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증권사의 투자 의견 매도 레포트는 0.1%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증권사와 상장사 간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당국의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노력은 리서치 문화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도 비율이 재차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올 1분기에는 매도 비율이 0.1%에도 못 미치는 0.07%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해외 증권사가 발간한 매도 보고서 비율이 10% 중반대라는 점에서 상당히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한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매도 의견을 냈을 경우 해당 기업에서 애널리스트 출입을 금지하는 일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요 기업들의 경우 IB 업무와도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매도 의견을 선뜻 낼 수 없다며
그나마 우회하는 방법으로 목표 주가 하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자유롭게 내기 위해서는 정보 우위를 점한 상장사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오늘부터 초, 중, 고등학교 학생 312만여 명이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된 건데요. 교육 플랫폼 전문 개발업체 토드핀이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중3, 고3 학생 86만여 명은 온라인 개학을 먼저 맞았는데 오늘 온라인 개강한 학생들 수까지 합하면 전체 4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온라인 개강을 맞은 선생님들은 짧은 원격 수업 준비 기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토드핀이 자체 원격 수업 애플리케이션 소리노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소리노트는 카메라 없이 태블릿 PC 하나만으로도 동영상 강의를 만들고 즉시 학생들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태블릿 PC가 없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화된 교육 시스템을 반영해 과제 제출, 수행평가, 동시시험 기능 등을 향후 추가할 예정입니다. 과제와 수행평가 시험 등은 앱 안에서 배포와 제출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을 이제 준비하라고 하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움과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 소리노트 앱이라는 이 연수를 통해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뭔가 좀 알찬 수업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토드핀은 소리노트 앱의 범용성과 가벼움을 내세워 향후 애플리케이션 지원 학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현대로템이 올해 초 강도 높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재무통으로 꼽히는 이용배 신임 사장이 있는데요. 3년간 7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현대로템에서 철도 부문의 경쟁력을 높여 수익성 회복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재무 전문성을 토대로 현대위아와 현대차증권의 실적 개선을 이끈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지난해 12월 위기에 빠진 현대로템의 구원투수로 등장했습니다. 이용배 사장은 현대차 그룹 내 재무 전문가로 통합니다. 현대차에서 회계관리실장과 경영관리실장, 기획조정 3실장을 맡은 데 이어 현대위아의 기획, 재경, 구매, 경영 담당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16년 현대차증권 영업총괄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2017년 대표직에 올랐습니다. 현대로템의 과제는 최근 3년간 이어진 급격한 실적 악화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현대로템의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2,790억 원으로 2017년부터 3년 동안 총 7,100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사업 매출의 약 55%를 차지하는 철도 부문에서만 약 2,560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이용배 사장은 대표이사 취임 2주 만에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비용 절감과 인력 조정 등 자구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적자의 주범인 철도 부문에 일감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개선과 포트폴리오 조정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합니다. 실제로 철도 수주잔고가 지난해보다 약 12% 증가한 7조 3,380억 원으로 6년치 일감을 확보하며 철도 사업 본원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CN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